년 전에 그 로봇의 에필로그에 나왔던 그 로봇에 의해서 죽은 그 사람 사건과 관련된 그 파일에 대해 혼자 조사를 했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 그 부분이 다시 나와. 297페이지. 유미에가 경찰에 알리지 않고 나오키 실장의 공장 인부 사망 사건 파일을 계기로 다쿠야의 뒷조사를 하게 된다. 다쿠야가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궁하고 그녀가 조사한 자료들을 힘으로 빼앗는다. 다쿠야, 도대체 뭘 조사하고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말해. 유미에. 나는 다카시마 유지와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오미라는 로봇에 의해 살해된 작업자였어요. 유지는 당신들, 로봇을 만드는 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거예요. 다쿠야. 잠깐, 무슨 소리지? 그건 안타까운 사고였어. 다카시마 유지군의 조작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유미에. 거짓말이에요. 유지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쿠야. 거짓말이 아니야. 충분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야. 그런데 왜 그걸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지? 유미에. 실장님이 돌아가신 후 이 파일을 실장님 방에서 발견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진 저도 포기했었는데 이 파일을 발견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실장님의 호의에 보답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다쿠야. 호의? 무슨 뜻이지? 유미에. 실장님은 제가 유지의 약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행한 사고 때문에 낙담해 있는 나를 비교적 편한 지금 부서로 불러주셨고 더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거예요. 다쿠야. 믿을 수가 없군. 다쿠야는 몇 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다쿠야. 왜 그 사고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유미에. 아니요. 관계가 있어요. 유미에는 딱 잘라 말했다. 유미에. 그래서 살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쿠야. 그런 바보 같은. 그렇게 내뱉는 순간 다쿠야의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는 유미에의 얼굴을 응시했다. 상대도 뭔가를 느꼈는지 조금 뒤로 물러났다. 다쿠야. 이봐. 설마 날 조사한 것도 그 때문인가? 실장의 움직임을 거추장스럽게 여긴 내가 죽인 게 아닐까 해서. 다쿠야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유미에는 뒤로 두세 걸음 더 물러났다. 유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실장님이 살해되기 직전 하시모토 씨하고 당신이 실장님을 만나셨죠? 그중 둘이 죽었으니까. 다쿠야. 나만 살아남아서 의심하게 되었다는 건가? 농담하는 거야? 그건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게다가 자넨 뭐든 그 사건과 연결짓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그렇다 치고 하시모토는 우주개발용 로봇을 연구하던 사람이야. 사고하고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다쿠야의 말투가 거칠어서인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서인지 유미에는 다시 잠자코 아래만 바라보았다. 눈물을 멈출 수 없는 듯 가끔 손을 눈가로 가져갔다. 살인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 역시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유미에.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죽었다는 걸. 그래서 로봇에 대해 조금 공부해봤어요. 조작 실수도 많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일 수도 있다고 책에 쓰여있더군요. 다쿠야.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경우지. 그 밖에 노이즈에 의한 작동 오류나 로봇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보다 인간이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유미에는 턱을 치켜 세우고 눈을 부릅떴다. 유미에. 유지는 늘 말했어요. 엘리트들은 작업자보다 로봇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그 사람들은 작업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고. 다쿠야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표정이 유미에를 화나게 한 모양이었다. 유미에. 미쳤군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다쿠야. 이제야 알겠군. 인간이랑 참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그 순간 유미에가 바짝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독이와 달리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듯하다.
유미에가 다쿠야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을 내밀었다. 유미에. 파일을 돌려주세요. 다쿠야. 아니, 이건 내가 맡아주지. 다쿠야는 파일을 겨드랑이에 끼웠다. 유미에. 그럴 권리는 없어요. 다쿠야. 그럼 자네한테는 있나? 상사의 자료를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할 권리 말이야. 유미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쿠야. 불만이라면 지금 상사한테 가서 요청해보시지. 이 자료를 빌려달라고 말이야. 분하다는 눈빛이 날아왔다. 다쿠야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위해 심신을 소진시켜서 무슨 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에필로그에서 그 이름이 다카시마 유치다 나왔나? 잠깐만. 다카시마 유치 나왔구나. 아까 전에 에필로그에서 어떤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에는 다카시마 유지 외 1인 2명의 사람이 있는 공장이 있어. 이 두 명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무인 공장이었던 거야. 로봇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런 공장에서 다카시마 유지가 로봇에 의해 죽어. 그러니까 로봇들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로봇이 멈춘 거야. 뭐지? 하고 동작을 멈춰서 로봇 가까이에 갔는데 그 순간 로봇이 다시 움직이면서 로봇 팔이 그 다카시마 유지의 머리를 치면서 다카시마 유지가 즉사를 해. 근데 그 죽은 다카시마 유지의 연인이었던 거야.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던 여자가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비서가 된 그 유키에? 이름이 자꾸 막 너무 헷갈려. 유미에가 아까 에필로그에서 죽은 그 다카시마 유지의 약혼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유미에가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죽고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하는데 그 파일이 그 몇 년 전에 자기 약혼자였던 다카시마 유지 그 죽은 사건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거였던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그럼 그게 내 약혼자가 죽었던 그 사건이 정말 로봇에 의해서 죽은 게 맞나? 이제 의심을 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로봇에 의해서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서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어쨌든 믿었는데 그거랑 관련된 어떤 파일 같은 걸 발견하고 혹시 어쩌면 로봇에 의해서 죽지 않은 게 아닌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품고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된 아까 뭐 그 파일과 관련된 걸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유미에가 자꾸 이 다쿠야한테 얼쩡거린다 그래야 되나? 다쿠야를 약간 거슬리게 해. 뭘 이렇게 알아보는 걸. 그래서 다쿠야가 뭔가 이렇게 뭘 저렇게 조사하고 다니나 보니까 그 사건을 유미에가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쿠야가 유미한테 이거 다 그냥 다쿠야는 그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 니시나 나오키 전무나 하시모토나 야스코가 죽은 거는 다 다쿠야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그 여자가 막 이렇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고 다니고 막 이런 게 그냥 거슬리는 거야. 막 너 대체 뭘 조사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여자가 조사하는 거를 뺏어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은 그 사건과 관련된 걸 이 여자애가 막 조사를 하고 다녀서 너 이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야. 너 그냥 이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자애가 나는 오히려 지금 더 의심이 간다고. 막 이게 진짜 그냥 로봇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더 조사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다쿠야는 자기가
꺼리는 게 지금 이렇게 꺼리는 게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좀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쿠야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 이게 뭐지? 왜 그런 거지? 하고. 그 후 다쿠야가 그 사건을 조사하고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호시키, 그러니까 그 사장 딸, 얘가 결혼하고 싶었던 그 여자 이름이 니시나 호시키였거든. 그러던 어느 날 호시키가 불러서 호시키의 집에 갔는데 금태 안경을 쓴 무네가타가 금태 안경을 검지로 올리며 다쿠야에게 말했다. 무네가타는 첫째 사위, 그러니까 아까 이 니시나 가문에 사월이라는 첫째 딸이 있다 그랬잖아. 그 니시나 전무가 있고 니시나 전무가 첫째 부인에서 얻은 그 아들,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은 딸만 둘을 낳았는데 사월이라는 애랑 호시키 막내딸. 근데 그 사월이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 MM중공의 사원 중에 한 명이었던 무네가타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든. 근데 이 호시키가 이제 다쿠야를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 사오리 남편을 만나게 돼. 이 사오리 남편이 금태 안경을 쓴 이 무네가타를 만나게 돼. 무네가타가 이제 이 다쿠야한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야. 금태 안경을 쓴 무네가타가 금태 안경을 검지로 올리며 다쿠야에게 말했다. 무네가타, 그러니까 첫째 사위. 무슨 불만이라도 나오미 건 말이야. 자네가 쓸데없는 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않았나? 나오미 건 그 로봇. 아까 에필로그에서 다카시마 유지가 죽은 그 사건, 그 문제를 일으킨 로봇의 이름이 나오미였거든? 근데 아까 유키에의 그 나오키 전무의 비서인 유미에, 이름 너무 헷갈려. 유미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녔고, 이 유미에가 자꾸 다쿠야한테 알짱거리니까 다쿠야가 얘가 뭘 조사하고 다니나 알아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 근데 얘가 막 생각을 한 게 아니 이 전무 죽은 아띠서 안녕 3개월 구독 좀 고마워. 그 뭐지? 그 죽은 전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아까 유미의 약혼자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파일이 얘도 뭔가 조금 약간 꺼림칙한 거야. 이 여자애가 막 조사하고 다니는 그 파일이 뭔가 어쩌면 이 전무랑 혹시 D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지? 하고 얘도 이 다쿠야가 유미한테 너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파헤치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무네가타라는 그 금태 안경을 쓴 그 사오리 남편이 다쿠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불만이라도 나오미 건 말이야. 자네가 쓸데없는 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않았나? 다쿠야. 왜 무네가타 씨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무네가타.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주의를 주라고.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경고는 한 번뿐, 2번은 없어. 다쿠야. 그런데 왜 그 사건을 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사건이 단순한 작업자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처리 방식에 불만을 느꼈죠. 각 부서의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덮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로봇 기술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일처리를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니시나 도시키 사장에 대한 도전은 아니었다는 점을 교묘히 강조할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나오는 대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린 건 아니다.
무네가타는 다쿠야의 역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리곤 기술자의 프라이드? 하며 다쿠야의 말을 되풀이했다. 무네가타. 공허한 이야기군. 다쿠야. 당신도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자 무네가타는 시선을 피하며 테라스 밖에 있는 나무들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어쩔 수 없군 하고 중얼거렸다. 무네가타. 자네한테는 말해두는 게 좋겠군. 다쿠야. 뭘 말입니까? 무네가타는 다시 시선을 돌리고 다리를 꼬았다. 무네가타. 그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아니었네. 자세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나오미한테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 다쿠야. 그럴 리가. 무네가타.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러나 증거가 나온 뒤에는 너무 늦지. 그쯤에서 서둘러 각 분야에 손을 써야 했어. 당시 나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녔네. 무네가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쿠야. 왜 나오미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나요? 무네가타. 사고 직후 아주 성가신 증인이 나왔지. 죽은 작업자와 낮밤 교대로 로봇을 지키던 사람일세. 그 남자가 자신이 작업할 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야. 사소한 트러블이 생겨 나오미를 정지 상태로 놓고 작업하려는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아슬아슬하게 화를 면했지만 잘못했으면 그 남자가 먼저 죽었을 거야.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12시간 전 이야기지. 다쿠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쿠야는 머리를 흔들었다. 다쿠야. 그런데 왜 그 증언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무네가타. 운이 좋았지. 무네가타는 진지하게 말했다. 무네가타. 만약 그 남자가 안전과 같은 데로 갔다면 아무리 전무라고 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다행히 개발기획실장한테 갔더군. 다쿠야. 실장한테요? 왜 하필 실장에게 간 걸까? 무네가타. 당시 그 로봇 공장은 개발기획실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곳이었어. 그래서 나오키 실장도 가끔 공장에 들렀고 작업자가 얼굴을 익힌 모양이야. 그 남자도 워낙 중대한 일이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겠지. 결국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하더군. 다쿠야. 그러면 나오키 전무님도 사고의 진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다쿠야는 생각했다. 하지만 무네가타는 그야 당연하지 하고 선선히 긍정했다. 무네가타. 그리고 나오키 전무는 곧장 사장과 의논했어.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지. 그 공장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전무한텐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었어. 막 이게 이 호칭 같은 거를 막 이랬다 저랬다 써놔가지고. 이 공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 가면산장 살인 한기로 팽가했고. 서포터? 서포터 고마워. 이 무인 공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살인사건이 공론화되고 막 알려지고 로봇에 의해서 뭐 죽었다고 하면 이 회사 이미지가 회사가 어쨌든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나오키 그 사장 아들인 나오키 전무가 다른 아까 그 공장에 사람이 2명 있었다 그랬잖아.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이 나한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로봇이 좀 문제였던 것 같다. 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무섭다. 내가 작업할 때도 그 로봇이
멈췄었는데 그 나옴이라는 로봇이 그 사람을 죽인 다카시마 유지 그 유미의 약혼자 걔를 죽인 그 로봇이 내가 일할 때도 멈춘 적이 있었다라고 그 죽은 나오키 실장한테 말을 한 거야. 아, 내가 자꾸 실장이랑 전무랑 이렇게 호칭을 섞어서 쓰는데 안 헷갈릴 수 있게 나오키라는 이름을 되도록이면 넣을게. 이 뭐지? 그 안 죽은 그 다른 사람이 그 실장 그 나오키 전무한테 찾아가가지고 나한테도 그 내가 일할 때도 그 로봇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건 이 사장한테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어서 이 사장은 로봇 사업을 전면에 나서서 추진했고 특히 로봇으로만 가동되는 그 공장은 그 사업의 성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더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막 그런 사소한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었어. 다쿠야. 그래서 사실을 은폐한 거군요. 문해 같아. 고생 좀 했지. 우선 증인의 입을 막아야 했고, 문제점을 깨닫고도 보고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었어. 순순히 우리의 지시를 따라주었어.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 부서도 바꿔줬지. 그 다음은 각 분야에 손을 썼네. 작업자 실수라고 했더니 경찰도 더 이상 캐지 않더군. 다시 말하지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고생이었네. 아, 그 남자 역시 그러나 문해가타는 마치 그 고생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당시 자신의 일 처리를 떠올리며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해가타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말을 이었다. 문해가타.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예컨대 기술자의 프라이드라도 말이야.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다쿠야는 잠자코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문해가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해가타. 그 프라이드가 다음 연구에 활용되면 더 좋겠지? 그런 사고는 이제 질색이니까 하고 말했다. 다쿠야. 제가 만든 로봇은 완벽합니다. 문해가타. 철 덩어리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 뭐라고 했던가? 자네가 연구 발표에서 선보인 다쿠야. 브루투스. 문해가타.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야. 마음을 지니지 못했잖아. 다쿠야. 마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쿠야가 말하는데 복도 쪽에서 호시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문해가타의 얼굴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 로봇이 안 움직이다가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을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막아버린 거야. 그냥 작업자가 작업 중에 그 죽은 그 유지 실수로 로봇이 문제가 아니고 얘네 회사의 그 로봇이 사람을 사실은 죽였지만 그냥 신문사나 다른 데다 그 경찰에 얘기를 할 때 이 작업자 실수로 그 죽은 사람이 기계를 잘못 만져가지고 얘가 죽은 거다. 이렇게 하고 사건을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는 자꾸 막 이렇게 거슬리게 파헤치면은 원래 사실 그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죽인 건데 그 사건을 몇 년 전에 경찰에다가 그냥 작업자 실수로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덮어버린 사건을 자꾸 그렇게 막 파헤치면 그게 안 되잖아. 걔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그냥 그 사건을 덮어버린 건데 그걸 자꾸 막 이렇게 그 다쿠야가 원래 유미에 그 약혼자인 유미에가 조사하던 걸 파일을 뺏어서 다쿠야가 조사를 하고 다니는 소식이
그 무네가타 그 사오리 남편 귀에 들어가는데 이 사오리 남편한테 이 사장이 그걸 얘기를 하거든. 야, 알아보니까 다쿠야라는 그 애가 그 몇 년 전 그 다카시마 뭐지 유지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 파헤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 막아라 이렇게 그 사오리 남편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 사오리 남편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야. 사오리 그 무네가타가 너 그렇게 자꾸 그거 너랑 상관도 없는 그 일 자꾸 파헤치고 다닐 거야? 아, 그니까 얘가 그거 근데 자기가 봐도 그 사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거 작업자 실수로 죽은 것 같지 않다고 자기도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그냥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사실 그 사건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그 공장에 두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는데 그 다른 한 명이 그 몇 시간 전에도 자기가 일할 때도 그 로봇이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냥 그거 덮어버렸다고. 근데 이걸 덮는 조건에 이 사람이 그 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그 죽고 난 이곳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배치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냥 이 사건을 우리는 덮어버렸으니까 너 더 이상 조사하지 마. 그냥 내가 얘기해줄게. 그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니까 너 더 이상 조사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나오키 실장의 여동생 호시키 니시나 호시키가 다쿠야 자꾸 막 이렇게 막 짐꾼으로 부르고 막 약간 틱틱대면서 막 이렇게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막 그럼 뭐 이거 해. 뭐 몇 시까지 뭐 어디 백화점 앞에서 봐. 이러고 막 1분 지각하면 너 나를 1분 기다리겠어? 나 그냥 오늘 약속 캔슬. 막 이런 짓을 하면서 그 약간 다쿠야를 데리고 놀거든? 근데 어느 날 이 호시키가 또 짐꾼으로 다쿠야를 불러. 나오키 실장의 여동생 호시키가 쇼핑을 하는데 짐을 들어달라고 다쿠야를 호출했다. 쇼핑 중에 우연히 야스코의 집에서 보았던 브로치와 같은 것을 발견해. 가격을 보니 87만엔, 무려 870만원짜리 브로치였다. 호시코, 쇼메이 브로치네? 이건 왜 보고 있어? 다쿠야, 그냥, 근데 쇼메가 뭡니까? 호시코, 나폴레옹이 후원했던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보석 전문점이야. 나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 그러고 보니까 올해 아빠가 프랑스에 갔다 올 때 쇼메에 들렸다며 감각에 뒤떨어진 목걸이 하나 사다 줬는데. 헤어지면서 다쿠야는 호시코에게 사장의 혈액형을 물었다. 다쿠야, 사장님의 혈액형을 아세요? 호시코, 우리 아빠? AB형. 347페이지. 우리 아빠? AB형. 아까 전에 그 뭐지? 그 야스코를 다쿠야가 죽였잖아. 굳이 말 안 해줘도 다 이제 이해했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일이 있거든?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야스코를 죽이고 야스코 집을 막 이렇게 뒤졌잖아. 자기 지문이나 자기가 왔다 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다 닦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 야스코네 집에 명품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명품 가방부터 막 명품 시계부터. 근데 그 뭐지 그런 보석 이렇게 저기 해놓은 그걸 보다가 그 어떤 금붙이를 봤다 그랬잖아. 되게 비싸 보이는. 그래서 와 저거 되게 비싸 보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이제 걔는 이제 다 정리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 니시나 호시키 그 막내딸 걔 쇼핑 짐 들어주려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니시나 호시키가 막 이렇게
뭐 그런 매장 같은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 얘도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야스코네 집에서 봤던 그 브로치를, 야스코네 집에서 봤던 그 금붙이랑 같은 거를 본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딸이 와가지고 뭐 봐? 이거 뭐 봐? 이거 슈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그 브랜드 뭐 샤넬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샤넬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쇼메네? 이러니까 그 남자애가 쇼메가 뭔데요? 이러니까 이거 뭐 프랑스 무슨 누가 인정한 되게 유명한 보석이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 아빠가 나 이거 사다 프랑스에 일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되게 촌스러운 이거 사다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얘가 딱 생각을 하지. 사장님이 이 쇼메에 이걸 그러니까 이 작은 딸한테도 가져오고 야스코네 집에도 그게 있었던 거야. 양다리가 아니지. 야스코 그 애 처음부터 못 들은 거야? 처음에 없었어? 야스코는 지금 4명, 어쩌면 4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지. 야스코가 이 다쿠야한테도 나 임신했어 이러면서 이 애기 낳아서 니 애면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임지라는 남자가 지금 4명인 거야. 만약에 니 애면 책임지라고 한 남자가 아까 니시나 나오키 전무랑도 관계를 했고 아까 죽은 하시모토랑도 관계를 했고 이 다쿠야랑도 관계를 했고 지금 와서 이제 밝혀진 게 사장이랑도 관계를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사장애라는 게 밝혀졌잖아. 혈액형 아까 전에 민욱이 아까 있지 않았냐? 혈액형 아까 아까 200 몇 페이지에서 혈액형이 먼저 나왔잖아. 응? 아니 지금 사장애라는 게 밝혀졌잖아. 지금 혈액형들이 아까 전에 나왔잖아. 아까 전에 다쿠야의 혈액형은 O형, 그 죽은 야스코의 혈액형도 O형, 하시모토랑 나오키 실장의 혈액형은 A형. 근데 애기가 B형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태까지 지금 죽고 다쿠야의 혈액형이랑 없으니까 다쿠야가 생각하기를 그 A, B, C, D 중에 D라는 인물은 A, B형이거나 B형이겠구나. 이렇게 A, B형 아니면 B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D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A, B나 B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추리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시키 그 작은 딸 쇼핑 도와주면서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작은 딸이 야스코네 집에서 봤던 그 브로치랑 같은 걸 자기네 아빠가 올해 초에 자기한테 줬다 그러잖아. 얘가 딱 생각하지.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그 870만원짜리 금붙이 870만원짜리 금붙이를 야스코한테 줄 정도면 둘이 당연히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막 명품을 사주고 금붙이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호시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네 아빠 혈액형 뭐냐고. 그러니까 호시키가 우리 아빠 AB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 야스코가 죽고 나서 야스코 주변 친구들한테 야스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야스코네 아빠가 그 죽은 그 사장 비서 야스코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 아빠랑 바람 피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야스코네 아빠한테 양육비를 그렇게 뜯어가가지고 야스코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왜냐면 이 아빠가 바람 피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양육비를 뜯어가지고. 그래서 야스코는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나는 커서 내가 양육비를 뜯는 그 여자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여자애였다고. 근데 야스코가 죽기 전에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나 아이가 생겼는데 야스코도 누구 애인지 모르는 거야. 이 애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내 아이의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 혈액형은 아이를 낳고 나서 검사를 해야지 안전하다 그래서 야스코가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 자기가 관계한 게 이 애가 사장 애면은 100% 완전 로또인 거잖아.
지금 하시모토랑도 관계를 하고 다쿠야랑도 관계를 하고 전무랑도 관계를 했지만 전무는 사장의 아들인 거고 사장 아들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가장 이 여자의 그 야스코한테 그 야스코는 양육비 뜯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는 나중에 커서 양육비를 뜯어내는 여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던 여자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인생 최대의 갬블이 될 거라고.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는 도박이라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내가 그러니까 완전 잘 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다쿠야는 하시모토랑 하시모토의 아이라면 그렇게 대박은 아닌 거잖아. 얘네는 일단 지금은 평사원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경찰한테 막 그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근데 그 야스코가 뭐 그 애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게 자기 인생의 최대의 갬블이 될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잠깐 나왔었어. 음. 347페이지. 나오키는 도시키 사장과 야스코에 대해 몰랐을까? 다쿠야가 그 브로치를 보고 알아차렸듯 그도 역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나오키는 니시나 가문을 이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닐까? 그의 야망은 니시나 가문을 빼앗아 망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나오키는 도시키를 증오했다. 그 남자와 한 여자를 두고 관계를 맺었다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다쿠야. 많은 일이 있었군. 다쿠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쿠야가 이제 그 얘네 집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니시나 호시키랑 그 니시나 가문에서 그 아까 죽은 그 전무 나오키 전무랑 그 막내딸은 배다른 남매라 그랬잖아. 근데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오키 전무 그 첫째 부인에서 이 사장이 결혼을 하고 나오키 전무를 낳고 이혼을 해. 2년 살다가 2년이 맞나? 어쨌든 그 나오키 전무를 낳고 이혼을 하는데 이때 나오키 전무를 그 이혼한 전처가 15년 동안을 키워. 근데 이 15년 동안 이 사장이, 그러니까 니시나 사장이 나오키 전무를 안 찾았어. 근데 이혼한 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거든? 근데 이 15년 동안 이 남자는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 사이에서는 딸만 2명을 낳아. 그게 아까 사오리랑 호시키였던 거야. 근데 두 번째 결혼했던 이 여자 사이에서는 딸만 2을 낳았잖아. 근데 그 15년 뒤에 첫 번째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때 이제 이 전무를 이제 엄마가 죽었으니까 15살이 됐을 때 얘를 데리고 오거든. 근데 이 니시나 전무는 이제 니시나 전무의 사정으로 들어가자면 15년 동안 어쨌든 자기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약간 그 좋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파고 이제 그 다쿠야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나오키 전무는 이 사장의 약간 이 가문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복수심이 있었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15년 뒤에 15살이 되던 해에 이제 얘를 데리고 온 거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고 혹시 다쿠야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주인공 다쿠야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전무가 되게 막 자존심도 세고 막 이랬을 텐데 자기가 지금 그 호시키가 그 쇼메 브로
아빠가 준 그 쇼메 브로치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 프랑스에서. 근데 나오키 전무도 그 야스코랑 관계를 하면서 막 잠자리를 갖고 그 걔랑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장이 해준 그 브로치를 야스코가 하고 다녔으면 그 브로치만 보고 자기도 그 사장을 의심하게 된 거잖아. 혹시 그 사장 혈액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만약에 전무도 근데 그 쇼메의 브로치를 봤다면 알아챘을 텐데. 그랬으면 이 전무는 아버지랑 아들이 한 여자를 가지고 그 야스코랑 둘이 잠자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다쿠야가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랑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랑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걸 이 전문을 참을 수가 있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막. 다쿠야. 많은 일이 있었군. 다쿠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해. 그 아까 에필로그에서 무인공장에서 죽은 다카시마 유지 외에 1인이 있었다 그랬잖아. 한 명 더. 그 1인이 등장을 해. 그 1인의 이름이 무슨 고로인데? 1인의 이름이 고로야. 근데 아까 그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비서가 유미에라는 여자가 있었잖아. 그 유지의 약혼녀인데 그 죽은 그 로봇에 의해서 죽은 약혼녀 유미에가 이제 그 유지가 죽고 몇 년 뒤에 이 고로라는 남자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었는데 둘의 관계가 이제 발전돼가지고 고로랑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밝혀진 게 그 고로가 그 예전 내가 계속 에필로그 얘기를 하는데 에필로그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공장에 2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그 죽은 그 다카시마 유지 그리고 한 명이 이 고로야. 375페이지. 유미에에게 청혼을 한 고로. 유미에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둘은 동침을 한다. 하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된 고로. 결국 안고만 잠을 잔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고로. 고로. 유지는 이런 일 없었겠지? 유미에는 입을 다물었다. 고로. 미안해. 그 녀석에 대해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유미에. 한 번 있었어. 맨 처음에 자신만만해 하더니 자신만만해 하면서 일단 시작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때도 호텔 침대에 둘이 발가벗고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했어. 고로. 아침에? 유미에. 그러니까 조금 자고 나면 분명히 금방 괜찮아질 거야. 고로. 하지만 그럴 순 없어. 밤에 실험실에 다시 가야 되거든.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유미에를 안고 있을게. 유미에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몸인 채 침대에서 내려섰다. 옆 테이블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겉에는 미안해 고로 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초반부에 나오나? 정확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아까 내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 어제 얘기를 했나 이 이야기를? 그 공장에 에필로그에 나왔던 그 공장에서 그 로봇들만 16대인가? 로봇들만 있는 그 공장에서 그 로봇이 잘 되고 있나 감시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2명도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12시간 근무하고 다른 사람이 또 12시간 근무하고
얘네가 또 12시간 근무하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얘네 둘 다 얼마나 따분하겠어.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로봇을 감시하는 일만 하는. 그래서 이 고로라는 인물도 혼자 막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12시간씩 이렇게 저 로봇들이 잘 움직이고 있나 저것만 보고, 진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이 일을 하기 싫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두 명 있는 그 공장에 그 유지라는 그 죽은 그 유지가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 공장에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결혼을 해서 회사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부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고로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나? 그래서 이 고로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어차피 나오긴 하거든? 여기 나온다. 그냥 차라리 이걸 읽어주는 게 낫겠다. 그냥 어차피 밝혀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내 이야기 뉘앙스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고로가 이 유지를 죽이거든. 그 로봇에 의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전에 계속 이 회사에서는 그 로봇에 의해서 이 유지가 죽었다고, 로봇에. 회사는 어쨌든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유지가 죽었는데 이 회사는 그 로봇이 아니고 작업자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실은 이 고로가 그 회사 그 높은 그 나오키 전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일할 때도 그 로봇이 멈춘 적이 있었다라고 했던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그런 거야. 얘가 자기가 그 유지를 그 로봇에 의해서 죽인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이 로봇은 원래 안 멈추질 않았는데 일부러 그 유지가 그 로봇들을 감시할 때 자기가 그 버튼을 조작을 한 거야. 멈추게. 그래서 왜 멈췄지? 하고 이제 그 간 사이에 다시 동작을 하게 얘가 그걸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고로라는 애가 얘를 죽인 건데 회사에다 자기가 그걸 멈추고 자기가 다시 그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한 거를 회사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그 로봇 내가 일할 때도 멈췄었는데 만약에 내가 일할 때 내가 가가지고 그 로봇을 들여다봤을 때 그 로봇이 다시 움직였으면 내가 죽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나 무섭습니다. 나도 여기서 더 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회사에서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 로봇이 안 움직여서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받아들인 것 쪽은 정말 우리 로봇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회사가 믿게끔 했고 이 회사는 그걸 알지만 그대로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로봇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작업자가 실수해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그 고로한테는 이제 너 이거 다른 신문사나 이런 데서 너가 일할 때도 멈췄다 로봇 이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부서로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376페이지. 다쿠야는 오늘 밤 MM중공 실험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쿠야는 3층의 로봇용 실험실에
자신이 만든 브루투스를 시험삼아 작동시켜 보았다. 그때 발소리가 났다. 브루투스의 컨트롤러를 들고 그쪽을 돌아봤다. 그쪽에는 사카이 고로가 서 있었다. 고로. 용건이 뭡니까? 다쿠야. 용건이라. 그럼 시작하지. 우선 제일 먼저. 자네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부터 말하지. 자네는 다카시마 유지를 죽였어. 그렇지? 고로. 예, 그랬습니다. 그 무렵 유미에는 고로의 편지를 읽는다. 유미에가 다카시마 유지랑 원래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다카시마 유지가 죽었잖아.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원래 그 고로라는 애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었거든. 근데 이 고로라는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미에라는 여자애를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고로가 아까 유지를 죽였다 그랬잖아. 유지가 죽고 나서 이 유미한테 다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 고로가 유미애한테 청혼을 하고 이때가 처음 잔날이었나? 아무튼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애가 그 잠을 못 자. 자긴 자고 싶었는데 못 자. 그래서 여자애한테 이제 유미애한테 미안해 너 근데 원래 그 유지랑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지. 유지는 너랑 자려고 할 때 안 된 적 없었지. 나는 미안해 어쨌든 뭐 괜히 이렇게 해놓고 안 돼가지고 막 미안해 이러니까 유미애가 아니야 그 유지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로가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이렇게 안고만 있다가 아침 되니까 돼가지고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좀 더 이렇게 안고 있자 하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유미에는 잠이 들었고 잠자다가 깨니까 고로가 없는 거야. 근데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고로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어. 그 고로가 쓴 편지를 지금 이제 유미애가 읽는 거야. 고로의 편지 내용. 나는 너를 줄곧 좋아했어.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만 내가 회사에 들어와 유지를 만나고 그와 함께 고향에 갔다 온 다음부터 내 꿈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 너는 그와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바보 같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좋아했어. 그리고 멍청하게도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뒤에야 알았어. 유지에게 들었지. 너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유미에는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유지의 죽음은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슬픈 시간이었다. 378페이지. 이어서 고로의 편지 내용이야. 내가 유지를 증오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와 그는 낮밤 교대로 무인 로봇 공장에서 생산 라인 점검을 하는 일을 했어. 날마다 기계만을 상대하는 도저히 인간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업무였지. 당연히 우리는 전환 배치를 원했어. 그러나 내가 얻은 정보로는 그만 받아들여졌다는 거였어. 그 이유는 다카시마 유지는 곧 가정을 꾸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라는 천사를 얻게 된 덕분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게 된 거였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계와의 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고.
유지가 죽으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호텔을 나온 유미애는 택시를 잡았다. 중공으로 가달라고 했다. 늦지 않기만을 유미애는 빌고 또 빌었다. 이어서 고로의 편지 내용.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인 건 단순한 질투 때문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솔직히 나는 그때 내가 정상이었는지 자신이 없어. 그건 도대체 누구였을까? 매일 로봇만을 상대했던 남자는, 그리고 나는 목류병 환자처럼 유지를 죽였어. 378페이지. 다쿠야. 다카시마 유지가 라인을 돌아보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 로봇을 멈췄어. 그리고 다카시마가 잘못된 곳을 고치려고 할 때 다시 로봇을 가동시켜 그를 죽였어. 맞지? 입을 다물고 있는 고로의 태도를 다쿠야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다쿠야. 동기는 그 여잔가? 귀여운 아가씨더군. 자네에 대해 알아내고 미행했을 때 그 아가씨와 데이트하는 걸 보고 놀랐어. 그 순간 내 추리에 확신이 생겼지. 그래도 고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쿠야는 계속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 니시나 나오키 전무지. 목격한 건가? 고로. 공장에서 나오는 걸 하고 고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고로. 그 사람이 우연히 심야 가동 시찰에 나왔던 겁니다. 다쿠야. 그랬군. 운이 나빴어. 아니, 본 게 그놈이라 다행이었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놈은 자네한테 전혀 엉뚱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야. 똑같은 작동 오류가 낮에도 있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어. 자네로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 다쿠야는 나오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증오했다. 따라서 로봇의 작동 오류로 사고가 났다는 걸 통해 니시나 도시키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다쿠야. 그리고 자네한테는 당근과 채찍이 주어졌지. 당근은 부서 전환, 채찍은 나오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자네를 더욱 쉽게 지배하기 위해 니시나 나오키는 나카모리 유미에까지 자기 곁에 두었어. 물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녀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있었던 듯하지만 어쨌든 자넨 니시나 나오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받았겠지. 하지만 고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국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쿠야. 아마미야 야스코를 죽이라는 거? 다쿠야가 말했다. 다쿠야.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었어. 생각해봐. 자네가 다카시마를 죽인 사건은 사고로 처리됐어. 니시나의 명령 따윈 무시했어도 됐다는 거지. 고로. 하지만 경찰에 알린다고. 다쿠야. 시치미를 떼면 그만이야. 증거가 없잖아. 하나 가르쳐주지. 사실 니시나 나오키도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사고를 철저히 조사했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어. 고로는 잠깐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보고 다쿠야가 말했다. 다쿠야. 자네가 니시나 나오키로부터 받은 명령을 자세히 알고 싶어. 자네의 타임카드를 보면 그날만 시차 근무였어. 정오가 지나야 업무가 끝나는 거지. 아마 니시나는 그것도 고려해 실행 날짜를 그날로 정했을 거야. 회사를 나와 곧장 오사카로 갔겠지? 고로는 끄덕였다. 고로. 신 오사카역 앞 주차장에 야마나카 제제라고 적힌 벤이 있다. 열쇠는 뒷범퍼 안쪽에 붙어 있다. 그걸 확인한 다음 5시까지 지하 카페로 가라. 야스코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심부름꾼인 척하고 벤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죽여라. 그 다음에는 나고야 고베 고속도로를 타고 나고야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공터에 벤을 버리면 끝이다. 이런 지시였습니다. 다쿠야. 공터? 다쿠야가 되물었다. 다쿠야. 주차장이 아니고? 고로. 예. 어떻게 된 거지? 다쿠야는 생각했다. 약속했던 중계 지점과 다르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쿠야. 하지만 자넨 명령 받은 대로 하지 않았어.
어차피 살인을 저지를 거면 약점을 잡고 있는 니시나 나오키를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고루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다쿠야, 어디서 했지? 고루. 벤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파란색 담요를 덮어쓴 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이 오더군요. 저를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운전석에 앉기에 뒤에서 덮쳐 가지고 있던 나일론 줄로 목을 졸랐습니다.